이 날씨에 완전 군장으로 10km 산악행군이라고요? 그것도 혼자서요. 7월의 햇살은 무자비했다. 기온은 38도를 웃돌았고 이제 뜨거운 공기가 땅 위를 꿈틀거리며 올라왔다. 그런 오후 2시 반, 강원도 산간 지역에 위치한 삼중대 훈련장에 있는 장교실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지원 소위, 오늘 15시부터 단독 산악행군 실시합니다. 완전군장 착용물 없이. 코스는 본부에서 출발해 뒷산 정상까지 왕복 10km도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말을 전한 이는 중대장 장도연 대위 눈매는 날카롭고 말투는 건조했으며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지원 소위 지칠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군생활 3년 장교로 임관한 지는 이제 6개월.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명령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명백한 굴복 강요였다. 대위님, 이 정도 기온에서는 위험합니다. 혼자 완전 군장으로 이동하는 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소위? 그 순간 중대장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원은 입술을 다물고 정면을 응시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지금 항의하면 더 큰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경례 후 돌아서며 그녀는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켰다. 정오의 열기는 살을 태울 듯 강했다. 정비도 없이 동행도 없이 그녀는 20km이 넘는 군장을 메고 출발선에 섰다. 가파른 오르막과 자갈이 깔린 산길은 사전 정비조차 되지 않은 험한 지형이었다. 김태훈 중사 28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중대 행정실 복도 끝창 너머로 본 이지원의 뒷모습은 말 그대로 전투복 속의 불굴의 의지였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의적인 학대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30분이 지났을 무렵 지원의 군복은 땀에 젖어 무거워졌고 목은 타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발밑에 돌부리에 미끄러지기도 했고 어지럼증에 몇 번이나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오기로 한 걸음씩 내딛었다. 1시간 반산 정상까지 단 300m 남았을 때 그녀는 결국 무릎이 꺾이며 앞으로 넘어졌다. 몸이 구르기 시작했다. 덜컹 덜컹.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히며 그녀의 몸은 10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마지막엔 큰 바위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이마에서는 선혈이 흘렀고 팔꿈치는 찢어졌다. 의식은 이미 끊겨 있었다. 오후 5시 10분 지원이 돌아오지 않자 김태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허가 없이 산에 오르는 것은 규율 위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명령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지도 하나, 구급 키트 하나 들고 그는 상일로 뛰어들었다. 30분 후 바위 아래에서 쓰러진 이지원 소희를 발견했을 때 태우는 말없이 그녀의 상처를 확인했다. 숨은 약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소희님, 괜찮으십니까? 저 김태훈 중사입니다. 반응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등에 업고 조심스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의무실까지의 거리는 멀고 경사는 가팔랐다. 등에 실린 무게는 그 어떤 군장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김태우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김병국 상사도 17년 전 이런 식으로 한 생명을 지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그의 등에 엎여있는 이지원이었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른다. 제안 하나 했을 뿐인데 모두의 눈이 날 피해갔다. 의무실 침대에 누운 채 이지원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마에 감긴 붕대가 답답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한 군 생활이었나. 어릴 적부터 군인의 길을 꿈꿔온 지원은 항상 어머니 이현숙 소장을 존경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계급장을 등에 업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가 소장의 딸임을 모르게 하고 중대에 배속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를 기다린 건 환영이 아닌 싸늘한 외면과 무시였다. 며칠 후 지원은 아직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지만 다시 복귀했다. 첫 복귀 날 작전 브리핑이 열렸다.
장도연 대위는 평소보다 더 냉소적인 얼굴로 회의를 시작했다.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음 주 훈련은 여기 이 능선을 따라 기동 훈련이다. 5조 편성으로 이동, 동의 없는 변경은 없다. 그의 말투에는 협의가 아닌 통보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대위님, 이 구간 말인데요. 우회로를 사용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피로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한 지점을 짚으며 설명한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분석은 정확했다. 그러나 장대위는 말끝을 자르듯 쏘아붙였다. 책상머리 1호는 그만하시죠, 소위. 실전에선 그런 도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몇몇 부사관은 눈을 피했고 병사들조차 숨을 삼켰다. 지원은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날 저녁 김태훈 중사는 식당 근무를 마친 후 복도 끝에서 홀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지원을 우연히 보았다. 그녀는 작은 손전등 불빛에 비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있었다. 이현숙 소장, 나라 전체가 존경하는 여성 장군이자 지원의 어머니. 태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분이 소련기던 시절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셨지.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9살 무렵 부대 관사에서 먹던 떡볶이 삼촌이라며 아버지를 따르던 작은 여자아이. 설마 그 아이가 지금 저 사람이었을까? 다음날 새벽 지원은 다시 얼차려 명령을 받았다. 소위 본부 훈련장 지형도를 수기로 다시 그리세요. 오전까지 제출입니다. 어제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지도는 1m가 넘는 크기의 등고선 도면이었고 보통은 3명이 며칠에 걸쳐 작업하는 양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한마디 항의 없이 연필과 펜을 들었다. 손목에 테이프를 감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지도의 곡선을 따라가며 한 줄 한 줄 그렸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제출 시간이 10분 지났다는 이유로 그녀는 본부 건물 계단 39호를 명령받았다.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장교가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훈련이 아닌 공공의 조롱으로 보였다. 부사관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김태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막사 뒤편 벤치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는 지원을 본 태우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했다. 어느새 나는 그녀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본부 훈련장에 중대원들이 집합해 있었다. 그 앞에선 장도연 대위는 어제보다도 더 차가운 표정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지원 소위, 훈련장 전 구역을 10시까지 단독 순찰하고 위험 요소를 항목별로 분류해 보고서로 제출하세요. 도보 이동 장비 지원 없음. 훈련장은 면적으로 축구장 수개 크기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침 습기와 자갈길은 발을 무겁게 만들었다. 지금 8시 40분이니 1시간 20분이면 충분하겠죠. 장대위는 시계를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지원은 한치 망설임 없이 거수경례 후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지원은 땀이 맺힌 손으로 노트를 꺼내고 지형의 고저차, 급커브 구간, 통신 음영지대를 꼼꼼히 체크했다. 그러나 10시까지는 결국 도착하지 못했다. 도착 시각은 10시 5분, 단 5분 초과였다. 시간 초과입니다. 명령 불이행에 해당하죠. 장대위는 일부러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쳤다. 훈련장 5바퀴 구보 실시. 책임감이 무엇인지 되새기도록 하죠.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상의를 정리한 후 출발선에 섰다. 군복은 땀에 절고 있었지만 그녀는 달렸다.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5바퀴를 돌고 난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지원은 똑바로 서서 짧게 보고했다. 명령 수행 완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태훈의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지금 굴복할 기회조차 거절한 셈이었다. 중대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부사관이 작게 중걸거렸다. 와, 진짜 저 소위 대단하다.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란 걸. 이튿날 오전 작전 비편에 소마타리어천초로돌이 번공 잡힌 시간. 장도연 대위는 병력 분산 이동 계획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지원을 지목했다. 이지원 소위. 어제 사격 훈련에서 관측한 사격 가능 포지션열, 곧 지형 좌표와 시야각 포함의 말에 보세요. 지원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렸다. 북동측 능선 3시 방향에서 고도 175 북쪽 방향으로는 틀렸습니다. 장대위가 말을 끊었다. 실제 포지션은 북서 10도 방향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브리핑에서 언급하는 건 위험한 습관입니다.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지원은 입을 다문 채 다시 앉았다. 지금 즉시 훈련장을 돌며 사격 가능한 위치 10곳을 찾아 지도에 표시해 다시 보고하십시오. 이동 방식은 오리걸음입니다. 중대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눈을 피했다. 김태훈 중사는 주먹을 꽉 쥐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햇볕은 강했고 바람은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오리걸음으로 훈련장을 돌며 사격 포인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장면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징벌이었다. 그리고 모두는 그 징벌을 아무 일도 아닌 듯 바라보았다. 지원이 무릎을 끌며 지나갈 때 김태우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뒤돌아섰다. 이젠 더는 안 돼. 반드시 이걸 기록해야 해.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날짜, 시각, 상황, 명령, 내용,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중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지원은 무릎을 얼음찜질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힘들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녀의 고집은 미련해 보일 만큼 고독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김태훈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다음엔 내가 막아야 한다. 반드시.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살인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7월 중순, 한반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강원도 산악지대 기온은 섭씨 38도. 흙길은 열기로 일렁이고 나무 그늘마저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이런 날 장도연 대위는 또다시 이지원 소위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더 차가웠다. 오늘은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이지원 소위 단독, 완전군장 산악행군. 왕복 10km 업무도리의 제한 시간은 2시간.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되물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단독 행군은 위험합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군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도연대위는 물 한 병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건 자네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하니 기회로 생각하도록.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명백했다. 그는 이지원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지원은 완전군장을 메고 훈련장 입구에 섰다. 뒤에서는 다른 장교들이 더위를 피해 음료를 마시며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산길은 생각보다 더 가팔랐다. 하늘은 뿌옇게 흐려졌지만 습도는 찜통 같았다. 땀은 군복 속을 흘러내려 장화 속까지 스며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다가왔다. 30분이 지나자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1시간이 지나자 허벅지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멈추면 그는 내가 약하다는 증거로 삼을 거야. 지원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다. 하지만 1시간 40분이 지나자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탈수 증상이었다. 손끝이 저리고 귀에서는 바람소리 대신 웅궁거리는 기압 소리가 들렸다. 정상까지 300m를 남겨두고 그녀의 다리가 무너졌다. 짧은 비명이 산에 메아리 쳤고 지원의 몸은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덜커덕 쿵쾅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찢기며 그녀는 수미터를 굴렀다. 그 끝에서 커다란 바위에 걸린 뒤에야 겨우 멈췄다. 오후 5시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중대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장도연 대위조차 관심 없는 척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때 김태훈 중사는 침묵을 깨고 일어섰다. 이건 아니야. 그는 즉시 지도를 들고 무단으로 산으로 향했다. 30분 후 바위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지원 소위를 발견했다. 소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원은 의식이 없었다.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팔에는 긁힌 상처와 멍 자국이 가득했다. 태우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상처 부위를 감싼 뒤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다. 버텨주세요. 이번엔 제가 지킬 차례니까요. 의무실까지의 길은 험했다. 하지만 태우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17년 전 자신의 아버지 김병국 상사가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다. 지원이 의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 40분. 간호장교는 급히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탈수와 쇼크, 찰과상 다수 뇌진탕 가능성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태우는 복도로 나와 혼자 앉았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졌고 남은 건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쓰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날짜와 식강 명령 내용 행위의 불합리함, 목격자 이름까지.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생명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기에 내가 나서야 했다. 의무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지원 소위는 침대에 누워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붕대로 감긴 이마는 그녀가 겪은 끔찍한 순간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었고 그녀의 숨결은 고르지만 약했다. 김태훈 중사는 복도 끝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반복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가 쓰러져 바위 아래에서 피투성이로 누워있던 모습. 그리고 누구 하나 그것을 묻지 않았던 중대의 정적. 다음날 아침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혼자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그가 몇 주 전부터 몰래 적어둔 비망록 수첩이 있었다. 그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7월 2일 야외 브리핑 도중 고의적인 무시와 공개 모욕. 7월 4일 순찰 명령. 장비 미지급 지원 인원 없음. 명백한 안전규정 위반. 7월 7일 계단 30회 벌칙. 지각 사유 불명 감정적 명령. 7월 14일 사격 포지션 지정 오리 걸음 명령. 신체적 조롱. 7월 15일 폭염 속 19호마 뽀머니뜨. 산악행군 단독 진행 물 미지급. 결과 탈진 및 중상.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신고서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함중대대 장교대상 반복적 가혹행위 및 안전규정 위반 보고서. 익명 제출. 태우는 자신의 소속 위치 그리고 목격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했다. 그리고 중요한 항목마다 사진과 증인 이름도 기재했다. 그는 신중했다. 이제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닌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다. 신고서의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군인의 생명은 훈련의 강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커서는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태우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 선택을 지지하셨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클릭했다. 전송됨. 이틀 뒤 사단본부 감찰실에서 공식 연락이 도착했다. 익명 제보 접수 완료. 즉시 특별 감사반을 파견합니다. 해당 사건은 상급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현숙 소장의 서명이 담긴 공문이 중대로 도착했다. 7월 18일 오전 10시 검은색 군용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이현숙 소장. 검은 정복에 소장 계급장을 단 여군 강한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은 단숨에 부대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그녀는 누구의 인사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곧장 삼중대 사무실로 향했다. 뒤따르는 두 명의 감찰반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묵묵히 걷고 있었다. 장도연 대위를 즉시 면담실로 부르세요. 이현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중대장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평소 거침없던 그의 말투와 눈빛은 사라지고 정리되지 않은 군복을 허겁지겁 매만졌다. 소장님 이게 무슨... 앉으세요 장도연 대행 돈대에 책상 위엔 이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문건이 놓여 있었다. 7월 15일 기온 38도 폭염경보 발령. 해당 시간대에 이지원 소위에게 15km 완전군장 단독행군 명령. 지원 장비 없음, 식수 없음. 훈련 중 의식상실 및 낙상으로 인한 중상 발생. 이게 훈련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반김입니까? 장도연 대위는 입을 열지 못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조차 닦지 못했다. 해당 명령의 목적과 기준을 답하십시오. 군에선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무를 요구합니다. 그 원칙하에 훈련을, 그럼 본인도 지금 완전 군장하고 훈련장에 나가십시오. 추오키비로트 2시간 안에. 이현숙 소장의 말에 장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금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 나는 한 번도 가볍게 본 적 없다. 면담시라는 숨소리조차 삼켜진 듯 적막했다. 이현숙 소장은 문서더미 위에 손을 올리고 정면에 장도연 대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 장대위 준비되셨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은 땀에 젖어 있었다. 15분 뒤 본부 앞 훈련장에 장대위가 등장했다. 완전군장을 착용한 그의 등에는 무거운 군장과 수통 하나가 메어져 있었다. 기온은 여전히 36도를 넘고 있었다. 햇볕은 머리 위로 자결했고 땅은 구워지듯 달궈져 있었다. 이현숙 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지원 소위가 넘어진 지점까지 2시간 내에 왕복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이 훈련을 책임져야 합니다. 도연은 말없이 출발선에 섰고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마자 걷기 시작했다. 처음 10분 그는 꽤 안정적인 속도로 산길을 걸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군화 속은 땀으로 질척였고 어깨의 군장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다. 1시간이 지나자 도연은 숨이 거칠어지고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다. 그는 목을 축이려 수통을 열었지만 물이 없었다. 그럴 리가.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현숙 소장도 이지원에게 그랬던 그대로를 자신에게 재현한 것임을. 도연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짚었다. 고개를 들었을 땐 하늘이 아찔하게 휘청겼다. 그리고 드디어 2km 지점에서 그는 주저앉았다. 포기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복귀는 어렵겠습니다. 소장은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그럼 앰뷸런스를 부르죠? 그대는 이제 부상자로 귀환합니다. 잠시 후 군 의료 차량이 도착했고 장대위는 구급대원에게 실려 사라졌다. 그날 오후 이현숙 소장은 감찰실로 돌아와 다른 2사람을 개별 면담실로 호출했다. 먼저 들어온 이는 김태훈 중사였다. 소장은 그의 명찰을 응시하며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훈 중사, 당신이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태훈은 차분하게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장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명령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이지원 소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일자와 시각 상황 설명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이현숙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메모를 덮었다. 잠시 후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이지원 소위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위님, 장도연 대위의 부당한 명령들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원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소장의 눈빛은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받았고 제 능력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산악행군은 사실상 저를 망가뜨리기 위한 명령이었어요. 소장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그저 딸을 바라봤다. 면담이 끝난 후 이현숙은 다시 장도연 대위를 호출했다. 그리고 최종 조치를 내렸다. 장도연 대위, 당신의 행위는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반복적 차별과 안전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중대장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추가 징계는 사단본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장대위는 입을 열려 했지만 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군의 체계가 판단할 몫입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바꿨지만 저는 그 인사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몇 날이 흐른 뒤 이지원 소위는 회복 후 군병원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복귀 준비 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전에 없이 단단해 보였다. 그날 아침 이현숙 소장은 딸을 조용히 불렀다. 오늘 하루만 휴가 내자.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길 영숙분식이라는 송을시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이 있었다. 불에 그을린 벽 낡은 나무문,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박영숙 여사 60을 넘긴 나이에 여전히 손수 김밥을 말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인사를 건네는 여성. 그녀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던 찰나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안녕하세요. 이현숙 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달리 조금 떨려 있었다. 박 여사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봤다. 혹시 당신은? 네, 저예요. 그날 우리 딸을 구해주신 김병국 상사님의 상관이었고 당신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두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마주섰다. 이지원은 조용히 엄마의 뒤에 서서 분식집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곳엔 군인 사진이 하나 있었다. 한 남자가 제복을 입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김병국 상사 그 이름표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딸 하나 지키고 떠난 영웅.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눈가가 젖어드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박영숙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17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이현숙 소장은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단 말, 사과한단 말. 매일 준비했지만 당신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박 여사는 말없이 김밥을 싸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요, 당신 딸을 살리고 떠난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답게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살렸다는 자부심으로 떠났어요. 이지원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저씨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정중히 인사했고 박영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 우리 병국 씨가 살린 손이네요. 그 손으로 좋은 군인이 되세요. 그날 오후 셋은 좁은 식당 안에서 함께 김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 그 자리엔 눈물과 온기 그리고 지나간 시간이 마침내 치유받는 순간이 있었다. 저녁 무렵 식당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박영숙 여사는 이현숙 소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별을 단 어머니든 별을 단 장군이든 그냥 한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고맙고 늦었지만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현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정말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네요. 진실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라지진 않는다. 7월 마지막 주 한동안 조용했던 부대는 다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다. 감찰실의 조사가 끝나고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이 특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중대 서버가 갑자기 꺼졌대. 감찰팀 보고서 일부가 날아갔다더라. 익명 제보 파일이 통째로 삭제됐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김태훈 중사는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곧장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예전에 작성한 수첩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수첩이 사라져 있었다. 분명히 잠금 장치까지 해둔 서랍이었고 그는 부대 안에서만 보관했었다. 같은 시각 이현숙 소장 역시 감찰팀 내부 서버 접속 기록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지난주 내부 관리자 계정으로 김태훈 중사의 진술 원문이 삭제됐습니다. 삭제 시각은 새벽 3시 17분.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인원입니다. 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조용히 한 이름을 입에 올렸다. 장도현. 그는 보직 해임 이후 잠시 사단 인사행정처로 원조처로 옮겨졌고 일부 시스템 권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태훈을 불렀다. 면담실. 이번엔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중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수첩. 아직 다른 복사본은 없습니까? 태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믿은 건 기록보단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죠.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지원 소위가 면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날 중사님이 저를 업고 내려오는 장면. 훈련병 중 한 명이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렸다가 혼나고 내렸다고 들었어요. 그 영상. 아직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태훈과 지원은 그 훈련병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훈련병은 결국 조용히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걸 언젠간 쓸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날 본 건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영상 속에는 탈진한 이지원 소위가 산길에서 무너지고 김태훈 중사가 맨몸으로 그녀를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조롱하듯 웃고 있던 장도연 대위의 얼굴까지 모두 녹화돼 있었다. 소장은 영상 파일을 복사해 즉시 사단장 직속 조사실에 재제출했다. 며칠 후 군검찰 본부에서 공식 수사 착수 결정이 내려졌다. 누군가는 지켜봤다. 그리고 누군가는 잊지 않았다. 2주 후 군검찰 본부 특별조사단은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 발표했다. 장도연 전 중대장의 반복적인 가혹행위, 인정 내부 증거 조작 및 감찰 자료 삭제 시도 명백, 김태훈 중사의 제보 및 기록, 신빙성, 100% 이지원, 소위 명백한 피해자 인정 후 훈련병이 제출한 영상은 주요 물증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장도연은 강제 전역 및 군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은 군 내부 소통 시스템의 구조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사단 대강당에 전 장병이 모였다. 그리고 사단장 직속으로 특별훈령이 낭독되었다. 본사단 소속 김태훈 중사는 용기 있는 제보와 생명 구조에 기여한 공로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는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번졌다. 하지만 김태훈 중사는 여전히 단상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일 뿐이었다. 그의 옆에선 이지원 소위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다. 며칠 후 김태훈 중사는 전역을 신청했다. 소장은 조용히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대라면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그만두려 하나요? 그는 대답했다.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젠 제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족, 제 어머니, 그리고 제 시간. 하지만 이곳에서 얻은 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녁 당일 아침 김태훈은 조용히 짐을 싸서 부대를 나섰다. 출구 앞에서 이지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갈 때 그냥 가요 인사도 없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 기다릴 거라 생각해서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작은 군번줄과 자필 쪽지가 있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군인 중 가장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이름은 무엇이든 그 마음만은 군인 그대로의 길.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분식집. 박영숙 여사는 작은 소포 하나를 받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봉투 안에는 장교용 정복 셔츠 한 벌과 수줍은 송을 씨가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 전문.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군 생활은 끝났지만 저 자신에 대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죠.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살 순 없겠지만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걸 저도 지켜보려 해요. 조만간 꼭 들를게요. 사랑합니다. 이태훈 드림. 박영숙 여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품에 꼭 안았다. 며칠 후 이지원은 다시 정복을 입고 새로 편성된 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신병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엔 김태훈 중사가 남기고 간 그 군번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부대 정형을 비춘다. 강당에 걸린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다. 명예는 계급보다 무겁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이 남는 건 피로 물든 행군도 폭력적인 명령도 아닌 것 같아요. 17년 동안 묻어둔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다시 마주한 눈빛. 그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국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힘이겠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말하지 못한 진심이 가슴에 걸렸던 시간, 이해받지 못해 혼자라고 느꼈던 날들, 혹은 누군가 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 줘줬으면 했던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로 위로받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른 이들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요. 명예란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이하에서 또 만나요.